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이승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전약 후광의 장세로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8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주거비가 오르면서 근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 초반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젠슨왕 CEO는 아직까지 블랙웰 수요가 견조하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는 8%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타 반도체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이 미 대선 후보들의 이 토론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면서 태양광과 또 풍력 관련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도 투심이 몰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또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양시장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랜만에 킨 동반 빨간불이 정말 유난히 반갑고 든든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 반도체 관련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요. 이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이 반도체 쪽에서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이 9월 3일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무섭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7거래일 연속을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1.39%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8%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2,559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733선 지나가고 있고 3%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업종 상승이라는 강한 쾌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시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사실 아직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 강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기관 쪽에서 대신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 또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함께 1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리튬과 양극재 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도 이 기적의 위고비가 10월에 한국에 상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위대한 세무회계 안호전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인상 깊은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 특징주는요. 한화갤러리아입니다. 한화갤러리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자사주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장은 전날 오후까지 20일간 계획 물량의 80에서 90%를 사들여서 목표치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한화갤러리아 종가는 1,410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하회했는데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이번 공개 매수에서 계획만큼 매집하지 못한 잔여 주식을 추후 장내 매수 등을 통해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의 공개 매수
매수 결과를 오는 13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나갤러리아 주가는 김 부사장의 주식 공개 매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9%의 급등 보였던 하나갤러리아 현재는 6.17% 상승하면서 1,4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특징주, SK 이터닉스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 강세 흐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민주당 측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올해 3월 SK D&D에서 인적 분할에 설립됐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분할로 상반기 매출이 181억 원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육해상 풍력, 연료 전지 발전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 군입풍백, 육상풍력 공사 진행률 상승, 칠곡, 양목, 보은등지의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신한우의 해상풍력 착공 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전장에서 2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가요. 다소 조정받았는데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이틀째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 이터닉스는 7.23% 상승하면서 19,730원에 거래 중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실 특징주는요. 3위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역시 포스코 퓨처엠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11일 2차 전지 제조사와 1조 8,454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매출액 대비 38.8% 규모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특정 조건 합의 후 원재료 가격 등락, 가공비 확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계약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수주 소식에 영향받은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3.64% 상승하면서 22만 7,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2위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가 가시화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긍정적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고객사 전환 투자 본격화와 2025년에도 국내 주요 고객사와 중국 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고객 확보 또는 신규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단기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3분기 매출액은 1,304억 원, 영업이익은 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4%, 627.5% 증가할 것이며 하반기 주요 고객사 전환 투자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10.79% 크게 상승하면서 24,650원에 거래 중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특징주는요, 풀무원입니다. 네, 풀무원이 중국 대형 마트 샘스클럽에 냉동김밥을 수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풀무원은 국내 식품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 샘스클럽에서 냉동김밥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샘스클럽은 중국 전역에 49개 지점을 보유한 거대 유통 채널입니다. 수출 제품은 한식 김밥인 튜나 김밥을 참치김밥 3주를 한 봉으로 묶어 판매합니다. 9월까지 총 13만 6천 봉, 낱개로 환산하면 40만 줄 이상의 김밥이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인데요. 풀무원은 연간 약 62만 봉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한국 식품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 주요 유통채널에서는 냉동김밥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에 풀무원은 중국 시장 내 K푸드 확산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냉동김밥을 주목하고 샘스클럽의 입점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이슈 영향받아서 현재 풀무원은요,
5.03% 상승하면서 1,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상 깊은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대외적인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역시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보 변경 후에 이 첫 토론이자 또 마지막 토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각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유권자 25명을 대상으로 이 토론 직후 벌인 긴급 인터뷰 형식 설문조사에서는요. 23명이 해리스 그리고 2명은 트럼프가 잘했다고 응답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트레이드 중 하나로 꼽히는 가상화폐는요. 또 20%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토론 시작 전에 이 개당 57,5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던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4시경에는 56,557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는요, 이 트럼프 미디어가 장중에 17%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토론의 영향이 시장에 좀 즉각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양 후보는 이 대선 핵심 정책 이슈인 낙태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폐지된 것을 두고 대립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판결 폐기가 헌법학자 등이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별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졌고 또 해리스는 낙태 보호 법안에 서명하겠다면서 이 낙태 관련해서는 개인 결정이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 후보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언들을 내놓았지만요. 사실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이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지지율과 지수는 연관성이 낮았던 만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두 후보들의 정책이 올해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 TV 토론과 같은 정치 이벤트들은 그저 단기성일 뿐이라면서 증시에 결국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제 증시에서는요,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들썩이면서 관련주들이 좀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에 투자하는 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해리스 트레이드는 2차 전지나 또 메디케어 그리고 마리화나 신재생 에너지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방산이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리스 후보의 우세한 흐름에 이어서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그리고 삼성 SDI는 9%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2%대, 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도 투심이 몰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요, 어제 이 정부의 지원 관련한 이슈도 더해진 모습 나타났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날 2차 전지 포럼이 또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와 이 산업계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인데요. 여기에는요, 이 여야 의원 15명과 배터리셀 3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유진테크놀로지, W코프 코리아 등 이렇게 16개의 소부장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요, 이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영원히 앞설 수가 없다면서 이 R&D 예산 확대와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종목이 대거 유입되어 있는 코스닥이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일어났고 코스닥 이에 따라 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영향이 컸는데요. 전일 외국인이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삼성 SDI, 에코프로 형제들을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해리스 수혜주가 이어지면서 2차 전지주가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셀사는 좀 약세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이 부진함이 한동안 우려됐던 소재주들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상승, 삼성 SDI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상승하는 흐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명에너지는 약 18%, 또 CS윈드 11%, SDN은 19% 초강세 보이면서 맞췄고요. 또 대명에너지와 SDN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CS윈드는 이 해리스 훈풍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롱안에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대규모 풍력 장비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CS윈드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요, 풍력 발전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향후 풍력 발전 사업의 성장에 좀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부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전 세계의 기대가 컸던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두 후보 간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공약들로 인해서 오히려 증시에는 불확실성과 그리고 경계감을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은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좀 시선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 정당이 같은 이견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사이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에서도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마저도 결국은 주가 향방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오게 될 오늘 밤의 PPI 그리고 앞으로 발표가 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연이어 나올 텐데요. 이런 거시 지표들이 증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더 확실한 이정표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대선 테마들은 사실상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경제 지표 이벤트들에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혜 아나운서님 혹시 네. 하얀 석유가 뭔지 아실까요? 하얀 석유요. 글쎄요. 네. 일단 이 석유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니까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은데 혹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석유가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하얀 석유는 바로 리튬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리튬은 2차 전지의 이 양극 물질로 활용되는 등 이렇게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금속이기 때문에 하얀 석유나 또 백색 황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불리는 이 하얀 석유죠. 리튬의 가격이 이 테슬라의 첫 보급형 모델을 공개한 이 8년 전 수준으로 급락을 하면서 전기차 산업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전기차와 그리고 배터리 업계의 실적도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리튬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만 전기차 대중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2022년 11월 1kg당 약 11만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약 13,000원으로 9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일 UBS에서는요, 이 중국의 CATL이 리튬 광산을 폐쇄함에 따라서 리튬 공급이 감소하면서 연말에는 이 리튬 가격이 11%에서 23%까지 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에서는요, 또 거대 리튬 생산 기업인 엘버말이 13%대 급등하는 흐름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이 어떻게 앞으로 좀 변동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반된 시각들이 계속 좀 공존하여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단은 좀 리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요. 이 직결되어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이 실적도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SK온과 같은 배터리 3사는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92.4% 급락하면서 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원가의 아주 큰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밸류체인 전반까지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니켈이나 또 코발트 같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다른 광물들도 좀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밸류체인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다른 시각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좀 비슷해지면서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촉진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하락세에 따라서 내년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91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보통 이 수치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좀 크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는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배터리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물 가격이 보통 내려가게 되면요, 이 배터리와 양극재 업체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현상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 때문에 좀 실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구매를 좀 미루게 되면서 업체 전반에 좀 재고가 쌓이고 또 공장 가동률 또한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좀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또 2천만 원대의 전기차도 국내에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그 예인데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은 2,30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솔린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 건데요. 이렇게 광물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보조금 없이도 이 전기차와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가격 하락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의 이 김경훈 CFO는요, 하반기에 신차 라인업 확대와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하락한 원자재 가격 덕분에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가격 하락은 결국에 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역시 이러한 좀 저가 배터리 보급을 통해서 전기차 가격 인하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우리 배터리셀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NCM 배터리나 이렇게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에서 이제 LFP 배터리로 좀 변환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2025년부터 르노에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SK온도 2026년부터 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저가 배터리는요, 성능이 다소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 배터리를 보급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탈리튬화도 배터리 업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보다 저렴하고 또 구하기 쉽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조금 주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연구와 또 성과에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예로 에코프로비엠은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금 일단 확실한 거는요, 현재 리튬 가격 하락세가 바로 탈캐즘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은 리튬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요, 비용 절감과 또 재고 조절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치킨 게임에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은 이 양극재 등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과 또 기술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리튬 가격의 하락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지 혹은 업계에 고통을 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이 또 반등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도 나온 만큼 네.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이 전기차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좀 팔로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집에서 할 때는 우리가 화장품도 네.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홈케어에 나서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럼요. 많이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쁜 피부를 계속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화장도 더 잘 먹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 K 미용기기 업체들의 좀 인기도 날로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K 미용기기 이러한 업체들의 성장세가 또 K 뷰티 돌풍의 이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서도요, 이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의 몸값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요. 사모펀드와 전략적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두 이 업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동화약품이 이 미용기기 업체인 하이로닉을 1,607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로닉은 이 더블로 시리즈 등 인기 제품을 보유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동화약품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하이로닉 인수를 통해서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분 57.7%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과 그리고 유한양행도 각각 관련 기업 인수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국제약은 미용기기를 비롯한 중소형 가전제품 개발업체인 위드닉스를 인수했고요. 또 유한양행은 성우전자와 또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성장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약사들이 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같은 움직임은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또 관리 측면에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요, 2020년에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9.7% 성장한 수치인데요. 국제미용 성형외과 학회에 따르면 이 국내 성형수술 건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도 큰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제약사들은 이미 확보된 병의원 유통망을 통해서 영업망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판매와 함께 이 소모품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더욱더 매력적인 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 또 루트로닉 등 이 미용기기 업체들은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력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사모펀드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큰 베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에 대한 욕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좀 이 미용기기 업체들 가파른 외형 성장과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855억 원, 그리고 현금 창출력 지표를 뜻하는 이 삼각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179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요. 최근 수년 사이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키메드는 제이시스 메디칼에 그리고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에 또 한행컴퍼니는 루트로닉에 베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용기기 회사들은요.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서 국내 외에도 또 유럽이나 남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각국의 유통사들과 접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용기기 대장주인 클래시스가 또 언급된 만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국내에서는 클래시스를 비롯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등 미용 섹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스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슈링크 시리즈와 또 볼륨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 클래시스 3년간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올 1월 초에는 시가총액 순위 14위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무려 6위까지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주가 또한 1월 2일에 37,650원이었는데요. 지금 전일 종가 기준 클래시스 약 45%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오늘 클래시스 사실 좀 개장 직후에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로요. 1.28% 하락한 54,1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미용기기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과 수요 덕분에 인수합병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과 또 가정용 뷰티기기 사업 확대가 지속되면서요. 앞으로 관련 사업에서의 M&A 투자가 계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미용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바이오나 제약 네. 같은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또 장벽이 좀 덜하다고 하니까요,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미용기기 업체들의 성장세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보는 동안 9월 12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감 시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오랜만에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에 우리 시장이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6% 상승한 2,567포인트에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3.15% 상승한 731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역시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이 2,192억 원 물량 팔아치웠고요. 개인도 물량 덜어냈습니다. 오늘만 1,164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기관만 홀로 3,982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384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046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개인만 홀로 8,47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종목에서 상승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흔형님인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상승해 주었습니다. 2.16% 상승하며 66,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훈풍에 7% 넘게 오르면서 168,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상승해 주었는데요. 1.38% 상승한 40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큰 폭 상승했습니다. 3.8% 상승한 232,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97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기분 좋은 빨간불 켰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강한데요. 3% 넘게 오르면서 31만 6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도 3%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엔캠도 함께 상승해 주었는데요. 5% 넘게 오르면서 18만 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HLB도 오늘은 올라주면서 1% 넘게 상승한 88,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효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리스 관련주인 2차 전지주도 함께 상승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주의 깊게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세금 굉장히 또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 위대한 세무회계의 안호전 세무사님 모시고 다양한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호전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지지난주에 네.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네, 자료도 너무 이해가 쏙쏙 잘 가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호전 세무사님이 또 나오시니까 네. 댓글이 바로 달리더라고요. 아. 잘생기셨다고. 네, 실물이 네. 댓글이 저도 네. 이제 보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가족분들의 응원을 담아서 네, 또 실물이 더 멋지신 아, 네, 네. 우리 안호전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좀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세대가 이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앵커님들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왜 파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당연히 집을 팔고 다른 네.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닐까요? 아, 예, 맞습니다. 그 뭐 일반적으로 팔고 나서 그 현금을 갖다가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파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통적으로는 갈아타기라고 하죠. 주택을 판 돈과 그동안 이제 내가 모은 돈을 합쳐서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파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세법에 저번에 설명드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만 있다라고 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먼저 팔고 잔금까지 치른 이후에 신규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을 팔기 전에 주택을 미리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고 하면은 기존 주택을 팔 때 여전히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을 먼저 구입해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두 개, 두 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이전의 불편함을 해소해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가 아마 나올 텐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이제 기억하기 쉽게 1, 2,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을 1년 이내에 연속해서 두 채를 사면 요건이 안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니까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팔아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뭐 1세대 1주택 이렇게 해서 좀 비과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 부분이 좀 기본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면은 오늘은 또 좀 응용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러한 맞습니다. 기분이 듭니다. 네. 앞서서 1, 2, 3 잘 기억해 줘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종전주택 취득 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또 2주택이 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이렇게 좀 일시적 2주택, 이렇게 1세대 2주택을 활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예, 그 정리도 되게 잘해주셔서 네. 네. 양도일자랑 이제 취득일자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양도일 취득일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에 이제 빠른 날을 양도일자랑 취득일자로 보고요. 1년, 2년, 3년 기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계산에서 이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신규 주택을 먼저 파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은 갈아타기를 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 법이므로 신규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전주택을 먼저 파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도일과 취득일자의 계산과 또 신규보다는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봐서 이 비과세를 해주는 이런 특례 제도가 말씀해주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케이스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경우에서도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 제도가 세법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이 첫 번째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이고요. 아래 이제 8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1시간씩 저한테 방송 시간 한 8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2주택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절세 비법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8시간을 할애해드리지 못하는 점,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세무사님 뭐 연락을 따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대한 세계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또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세히는 말고 우리 두 번째 항목에서 봤었던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앵커님이 또 부탁을 하시니까 상속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1주택자, 그리고 아버지도 1주택자, 그리고 별도 세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 주택이 나한테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상속을 받는 바람에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못 받으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다면은 그 종전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이 사고 파는 거 외에도 상속도 이 특례 제도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집 한 채와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었다면 이 상속주택은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한 채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의 취지 자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상속주택이 생김으로써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팔 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그림의 지금 두 번째 그림처럼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좀 많은 분들이 상속을 받으면은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에서는 계속 살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좀 상속받은 주택은 팔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된다는 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또 있는데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즉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요.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상속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내가 2주택이 될 것을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세 번째 그림처럼 상속이 먼저 개시가 됐으면 신규 주택을 내가 추가로 취득할 때 2주택이 될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 내 선택과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라는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주신 1세대 2주택 케이스를 보면요, 이 상속의 안에서 그림 세 번째가 그림에서 보면 설명해주셨던 거에서 항상 종전주택이 지금 선두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 번째 그림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 예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도 또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림에서 만약에 가운데 취득한 신규 주택을 2013년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케이스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상속을 받은 주택도 옛날에 상속받은 2013년 이전에 상속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신규 주택도 2013년도 이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법이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억하기 좀 이런 어려운 날짜를 기준으로 좀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 개시 일자도 좀 잘 챙겨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1세대 1주택은 이제 비과세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 또는 또 상속주택처럼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또 파는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오늘 제가 준비한 절세 팁을 또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앞서 설명드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그다음에 상속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을 받으면 총 주택이 세 채인 상황에서도 팔아도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도 적용이 가능하군요. 예, 이 맞습니다. 세 채인데도 비과세. 정말 흥미로운데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은 A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017년도에 B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C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신 분입니다. 이후 2024년 9월에 A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는 세 채인데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C 주택이 없다라고 보시고 A와 B의 관계를 이제 보면은 상속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이므로 이제 B가 아닌 A를 팔 때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B가 없다고 보고 A와 C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1, 2, 3을 아까 기억하시죠? A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C 주택을 구입했고 A는 2년 이상 보유했고 그리고 C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했으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 주택을 팔 때는 두 가지 특례가 중첩 적용이 되므로 세 채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실 쿠폰이 중복 적용이 되지가 않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법의 중복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3주택이신 분들은 이러한 꿀팁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3주택인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요. 이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 좀 우리가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세금 혜택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라도 우리 세무사님과 상담하면은 우리가 절세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위대한 세무회계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안호전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